자, 오늘 제목은요, 세계경제 붕괴 뒤에 뭐가 붙었죠? 진행사입니다. 진행. 과연 어떻게 이 뉴월드 오더가 세계경제를 무너뜨리고자 했는지 그 전략들을요, 오늘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이들 조금만 조용히 시켜주셔야 됩니다. 아이들. 2차 대전 이후에 여러분이 그동안 배워왔던 경제사는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세계경제 붕괴를 의도적으로 일으키고자 했던 그 어둠의 세력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환율이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버냉키가 나오고, 이런 거로 해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쭉쭉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정책이나 정치인들의 어떤 정치 싸움으로 이렇게 경제가 무너졌다, 위험해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전혀 아니오시다. 전혀 거짓말입니다. 진짜는요, 처음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경제를 붕괴시키고자 했던 그 단체가 있습니다.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경제를 붕괴시켰는지 그것을 말씀드릴 거고요. 따라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답이 없구나. 이 경제 붕괴를 막을 답이 없구나. 그걸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제가 유도하고 싶냐면요. 이 설교는 진짜 목적이 뭐냐면요. 아, 세상 아니구나. 정말 세상 볼 거 아니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진짜 막 뼈에 이렇게 새겨질 정도로 알려드리는 게 그게 제가 설교를 하는 목적입니다. 10만원 아닙니다. 10만원 아닙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떻게 미국이 패권을 잡고 그리고 세계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계경제가 누구 경제의 역사입니까? 미국 경제의 역사입니다. 세계경제는요, 이꼬로 미국 경제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미국이 기축통화잖아요. 미국 달러를 기점으로 다 무역도 하고 거래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경제의 역사를 아는 것이 곧 이꼬로 세계경제의 역사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패권을 잡았습니까? 록펠러 이 XX 설교 들으신 분? 다 들으셨죠? 록펠러. 안 들으신 분? 록펠러 이 쌍놈의 새끼야. 안 들으신 분? 아, 권사님 안 들으셨어요? 그거 들으시면 알 수 있어요. 미국이 의도적으로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키게 만들어 놓고요. 그 미국 자본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의도적으로 이제 거의 할 때 연합군이 충해가지고 미국이 그 패권을 뺏어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패권을 잡는데요. 의도적인 것이 있습니다. 거듭 설명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록펠러 이 쌍놈의 새끼야 들으세요. 1, 2탄 들으시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증거들을 보여놨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세계경제가 재편되는지 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이 체제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브렌튼 우드 체제다. 이 브렌튼 우드 체제가요. 1944년도에 이 체제가 들어오면서 전 세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자,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자.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계경제를 이끌어가자라고 이렇게 달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기축통화가 되는 그 체제가 바로 이 브렌튼 우드 체제입니다. 이 체제가 뭐냐면요. 아주 재미있는 게 고정환율이고요. 그리고 금에다가 달러를 이렇게 픽스시킵니다. 그럼 이런 거죠. 사람들이 야, 달러 뭘 믿고, 물론 2차 대전 이후에 강대국으로 솟아온 건 우리가 이해를 해. 하지만 야, 뭘 믿고 우리가 달러를 기축통화로 써야 돼? 근데요, 그때요, 미국이 뭐라고 얘기냐면 야, 우리 금 있잖아, 금. 이 당시 미국 금이요, 포트낙스라는 그 금 저장소예요. 전 세계 금의 70% 이상을 미국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른 나라들이 아니까요. 야, 니네 금 가져오면 우리가 달러 줄게. 달러 35달러에 금 1온스 줄게. 35달러에 금 1온스 줄게. 그러면 되잖아. 그럼 우리 기축통화 할만 하잖아.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요. 응? 그래? 괜찮네? 라고 하면서 금이 많았기 때문에 이 미국 달러가요. 그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십니까? 포트낙스에 금 없습니다. 미국. 그리고 달러 발행을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요. 예전에는 1온스에 35달러 가치를 했던 그 금이요. 그 달러가요. 지금은 1온스에 2센트가 안 됩니다. 2센트가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이 달러를 발행해가지고요.
맛이 없습니다. 그걸 아니까 중국이 막 달러 갖다 막 내다 팔면서 자원 막 싹쓸이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브렌트우드 체제가 되면서요,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고정환율을 썼다는 거. 고정환율이 뭐냐면요, 환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동환율이 있고요, 고정환율이 있습니다. 고정환율은 뭐냐면, 변동환율은 뭐냐면 이 시장에다가 그냥 맡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뭐 조금 이게 나라가 어려워지면 환율이 뭐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시장 자체적으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할 수 있게 만든 게 고정환율 제도입니다. 근데 아니 변동환율 제도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금에다가 달러에다가요 환율을 아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게 왜 심각한지 유럽이 이것 때문에 망가진 겁니다. 잠깐 설명을 나올게요. 저 볼펜 좀 주세요. 이거 쓸 수 있는 거 여기다가 좀 쓰게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유럽이 왜 망가졌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유럽이 여러분 저거 하기 전에 EU가 되기 전에요 각자 환율을 썼습니다. 그쵸? 각 나라마다 뭐 스페인, 뭐 프랑스, 이태리, 독일 이렇게 다 각자마다 환율을 썼는데요. 유로가 되면서요 환율을 고정시켜 버렸습니다. 유로화라는 것이에요. 유로화. 여기에 환율을 그냥 이태리도 그리스도 스페인도 피그즈 국가라고 하죠. 지금 문제가 되는 거 피그즈. 뭐 이태리 그리고 그리스 스페인 피그즈.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 스페인 이것을 피그즈 국가라는데요. 이런 국가들의 환율을요 유로화에 고정을 시켰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중에는 그 경제적으로 힘이 약한 애들도 있고 강한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환율을 고정시켜버리면요. 이 환율을 알아야 되는데. 고정시키면 이 빚을 진 사람들은 계속 빚을 질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이 그래요. 그리고 그 경제가 강한 독일 같은 경우는요. 계속 이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고정환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그리스나 이런 다른 국가들이요. 이 자기네 그 나라의 그 힘이 없어져가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걸로 인해 가지고요 수출이 살아가지고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자, 간단하게 환율을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간단하게. 우리나라가 여러분 IMF 맞을 때요 김영삼 정권 때 환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600원이었어요. 우리나라. 김영삼 정권 때 환율이 600원이었습니다. 환율이 600원이면 지금은 1달러에 우리가 한 1,000원 정도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1,100원 뭐 이렇게 하는 예를 들어 1,000원이다. 근데 예전에는 1달러에 600원이었어요. 환율이. 그러면 1달러에 지금은 그 600원이다. 뭐가 싼 거예요?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요. 우리나라 돈이 이때가 비싼 거예요? 이때가 지금이 비싼 거예요? 아니에요. 이때가 비싼 거죠. 왜냐면 1달러에 600원이니까요. 자, 이게 달러예요. 이게 달러. 이게 달러인데 옛날에 김영삼 정권 때는요. 이게 600원이었어요. 600원 가치를 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1,000원이에요. 약간 이렇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만큼 달러가 싸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만큼 그때는 달러가 쌌다는 거예요. 1달러에 600원이라니까요. 달러가 싸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돈이 값어치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나라 돈이 값어치가 있어가지고 단가가 올라가면요. 뭐가 올라갑니까? 쉽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건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물건값이 올라가는 게요. 우리 돈이 올라갔다는 건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는 물건이 A라는 물건이 있었어요. 이 A라는 물건이 단가가 1,000원이었어요. 1,000원. 그래서 이 1,000원짜리 물건을 막 수출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요. 그 1,000원? A라는 물건 1,000원? 싸네. 그래 싸네 하면서 수입을 막 해줬어요. 근데 수입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격이 올라간 거예요. 위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돈이 가치가 세진 거예요. 우리나라 돈 가치가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A라는 물건이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돈 가치가 올라가가지고요. 이 A라는 물건이 2,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판매할 때요. 이걸 환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2,000원에 A라는 물건이 예전에는 1,000원씩 팔았는데 지금은 2,000원에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소비자가요. 야, 그 물건 1,000원씩 했는데 왜 2,000원이야? 아, 비싸나 안 살래.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럼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뭐 경제용어로 뭐 평가절상이니 평가절하니 뭐 굉장히 그 이상한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이 달러와 원화는요, 그러니까 환율은요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달러 가치는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환율의 원리예요. 이게 이 시장에 맡겨놓으면요 이런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중심점을 찾아갑니다. 가장 정확한 적정 가격을 찾아갑니다. 근데 고정 환율을 못 박아버리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지우개 좀 주세요. 지우개. 자, 그럼 유럽이 어떻게 망했는지 아셔야지만 여러분 이 환율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데요. 유로화의 환율을 고정시켜버려가지고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자,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은요. 그 국가가 낮기 때문에요. 돈 가치가 원래 낮아야 돼요. 돈 가치가 낮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물건의 가치가, 그러니까 가격이 낮다는 걸 의미해요. 가격이 낮을수록 수출은 잘 됩니다. 왜냐면 싸니까 저가에 막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출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정 유로화의 그 환율을 못 박아버려가지고요. 얘네 돈 가치는 계속 낮아지는데 환율이 계속 높은 거예요. 계속 돈 가치가 높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물건값이 싸질래야 싸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은 계속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유럽,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은 계속 빚을 질 수밖에 없고요. 반대적으로 독일은요. 이 사람들이 적자를 내는 것만큼 독일은 수출 이익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독일은요. 상대적으로 그 돈값이요. 높아져야 돼요. 자국의 화폐가. 근데 유로화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유로화 평균을 내기 때문에요. 못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 합쳐가지고 평균을 냈기 때문에 독일은 훨씬 더 잘 사는데 훨씬 더 평가가 높은데 여전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수출이 잘 되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유럽이 깨지는 거예요. 본질적인 환율 때문에 지금 유럽이 깨지는 거예요. 환율 때문에. 자, 이런 거예요. 그처럼 이 브랜든 체제 우주가 뭐냐면요. 이 고정환율을 썼다는 건 뭐냐면요. 위험하겠구나. 이 달러가 언젠가는 깨지겠구나라는 것을 암시하고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즈는요. 야, 깨질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통합 바스키 제도를 도입하게 됐던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때요. 2차 대전 이후에 어쨌든 이 브렌튼 우주 체제를 통해 가지고 이 미국이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때 뭐가 창설되냐면요. IMF와 세계은행이 동시에 창설됩니다. 이때. IMF가 무슨 일 합니까? 구조조정하라고 얘기해놓고 거기 들어가가지고요. 구조조정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너희들 개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방시켜놓고 들어가가지고 자원 싹쓸이 하는 게 IMF입니다. IMF 맞은 나라마다요. 이러한 나라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어났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뭘 일어나요? IMF 돼가지고 얼마나 알토란 같은 자본들을 미국 자본에게 다 뺏겨버렸네요. 유럽. 우리 IMF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 IMF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를 어떻게 붕괴시킬 거라는 것을요. 이미 청사진을 그려놓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 결과물이 뭐냐면요. 뒤에 나오겠지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은, 이 첫 장을 생각할 것은요. 고정 환율에 따른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문제는요. 환율에 의한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자, 어쨌든 잘 갔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요.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그 전까지 미국 경제가 어쨌든 적자는 내지만 그럭저럭 갔었습니다. 그럭저럭. 그런데 베트남전이 발발하면서요. 미국이요. 쌍둥이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쌍둥이 적자. 뭐냐면 수입만 계속하니까요. 기축통화는 원래 수입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돈을 계속 풀어줘야지 기축통화의 그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수입만 하니까 무역은 계속 적자가 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베트남전을 하면서 전비를 엄청 많이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 곡간이 피는 겁니다. 이 베트남전을 통해서요. 미국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베트남전이요. 이 통킹만 사건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이게 조작이라는 게 발견됐습니다.
이게 조작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자, 제가 베트남 전쟁이 왜 위험한지 여러분의 삶과 밀접합니다. 여러분 아버님 세대 시대하고요 굉장히 밀접합니다. 베트남 전쟁 발발하고 나서요 조금 있다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닉슨 쇼크가 일어나고요. 닉슨 쇼크 다음에 그 기록적인 석유 상승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요 닉슨 쇼크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닉슨 쇼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뭐예요? 조작된 거예요. 이 베트남 전쟁 조작이 없었으면 닉슨 쇼크는요 없었어요. 닉슨 쇼크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쌍둥이 적자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뭘 갖고 있어요? 화폐 발행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쌍둥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요 달러를 막 찍어내는 거예요. 달러를. 근데 아까 달러를 뭐에 고정시켰어요? 금값에 고정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달러만큼 달러가 예를 들어서 한 1000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 1000에 의해 가지고요 금값을 고정시킨 거예요. 근데 그 베트남 전쟁 발발 후에 적자가 너무 많이 나니까요 달러를요 한 5천을 푸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한 거죠. 달러가 1000일 때 금값이 1온스 35달러였는데 이거 뭐야? 과연 이런 금 있어? 나 의심되는데? 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프랑스가 들고 일어나가지고요. 프랑스가 달러를,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다 갖고요. 미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야, 금으로 바꿔줘. 그때, 닉슨이 대통령이었는데요. 닉슨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최진기 씨가 얘기하던데. BJR. 베제라. 닉슨이 못 주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금 못 주겠다. 이게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약속을 했잖아요, 시장하고. 금을 주겠다. 근데 프랑스가 달라고 할 때 닉슨이 뭐 어쩌, 배째.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달러 가치가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신뢰를 잃어버리니까요. 자, 이 닉슨 쇼크가 왜 중요하냐면요. 달러 가치가 곤두박질해요. 달러 가치가 곤두박질한다는 것은요. 뭘 의미한 줄 아세요? 아셔야 됩니다. 실물 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실물. 금값과 석유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왜냐면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근데 기축통화가 이걸로 막 서로 무역도 하고 거래도 하고 신뢰를 했었는데 이걸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신 이 달러를 대체할 무언가를 신뢰를 해야만 하잖아요. 그래야 경제잖아요. 그게 뭐예요? 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석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닉슨 쇼크 터지고 달러같이 막 하락하니까 바로 석유값이 엄청 뛰어버리는 거예요. 막 백몇 달러까지 막 떠버리는 거예요. 금값 막 올라가고 달러같이 하락하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이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려고 쌍둥이 적자가 왜 났어요? 베트남 전쟁 때문에 쌍둥이 적자가 났어요. 근데 베트남 전쟁이 미국이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나와요, 여러분. 자료에 나와요. 통킹만 사건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적자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적자를 만들고 무슨 쇼크를 일으켰어요? 닉슨 쇼크를 일으킨 거예요. 닉슨 쇼크를 일으켜서 뭘 한 거예요? 석유값을 이렇게 뜨게 한 거예요. 이거 왜 안 지워지냐, 이거? 지워져야 되는데. 엄청 뛰게 한 거예요. 여기 이만큼 있었던 게요, 이렇게 칩니다. 정말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치면서요, 무슨 결과가 나타난 줄 아닙니까? 제3세계 국가들 자원을 싹쓸이 합니다. 서구사회가. 자, 그런데 닉슨 쇼크가 과연 정말 금이 없어가지고, 그 달러가 없어가지고 정책 실패로 얘기한 건가? 아니에요. 자, 닉슨 쇼크를 지시한 인물들이 있었어요, 실은. 제가 써놨죠? 예산 자문 책임자였던 조지 슐츠, 미현준, 폴 보커. 이 사람 주목하세요, 폴 보커. 그리고 헨리 키신저, 베넷. 헨리 키신저 아시죠? 아주 나쁜 놈. 그리고 시티 오브 런던의 금융가 와버, 로차일드, 함브로더. 얘네들이 닉슨 뒤에 있었습니다. 닉슨을 조종한 애들입니다. 얘네들이요,
닉슨 쇼크를 이야기하라고 지시한 인물들이에요. 그래놓고 지들 뭐 한 줄 아세요? 닉슨 쇼크 나오면요, 달러 가치가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하락될 걸 알았어요. 얘네들은. 그걸 알고요, 뭐 하냐면요, 런던 금융센터에다가요, 유로 달러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대한 환차익을 봅니다. 엄청 떼부자 됩니다. 달러 가치 하락이 위해서. 아주 쌍놈의 새끼들이죠. 진짜 나쁜 놈들이죠. 또한 여러분, 오일 쇼크가요, 단순히 닉슨이 배째라 했다고 여러분 오일 쇼크만 안 좋아하세요? 노, 아닙니다. 오일 쇼크, 1차 오일 쇼크가 제가 알기로는 1973년도에 있었는데요.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요, 빌더버 클럽 회의가 있었어요. 빌더버 클럽. 여기서 달러 값을, 그 석유 값을 얼마를 올리자라고 이렇게 책정을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얘들의 공작에 의해 가지고 이란 전쟁 일으키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일으키고, 아니 그때 이집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쟁 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일 값이 더 올랐잖아요. 이런 거 하고 조작한 겁니다. 조작한 거. 맞물렸어.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겁니다. 자, 제가 그러면 이 베트남전과 닉슨 쇼크 그리고 오일 쇼크를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2차 세계대전 후에 1944년도에 그래도 미국 경제가 괜찮게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전을 조작합니다. 미국이. 그러므로 스스로 쌍둥이 적자를 지게 합니다.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달러 가치를 전 세계에 하락시키게 만들고요. 그로 인해서 프랑스를 불러서 야, 달러 없다, 배째라라는 것을 쇼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오일 쇼크가 발생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과 도화선을 제공합니다. 이 오일 쇼크에 대한 결과가 뭐냐면요, 이때 제3세계 국가들이 거의 빚에 놓이려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선진국에다가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풍부한 자원들을 다 헐값에 매각합니다. 그냥 갖다 바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프리카가 잘 살았습니다. 아십니까? 이때 이때요, 이렇게 선진국처럼 이렇게 이렇게 잘 부흥되고 그러진 않았지만,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큰 문제 없었습니다. 아십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오일 쇼크 나면서요, 완전히 거지로 전락됐습니다. 다 빼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1000만 명이 굶어 죽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뉴 월드 오더는요, 처음부터 국가관 같은 것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국가관 같은 것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뒤에 보면 나옵니다. 뒤에 보면. 자, 미국을 택한 이유는 단지 달러라는 기축 통화를 이용해서요, 전 세계를 좀 더 효과적으로 붕괴시키려는 목적 외에는요, 이들에게는 처음부터 국가간 미국, 유럽, 소련 이런 개념 아예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이요, 이 닉슨 쇼크 이후에요, 경제가요, 완전 박살납니다. 완전 박살납니다. 특히 물가가요, 20%가 칩니다. 20%. 자, 왜 물가가 닉슨 쇼크 이후에 오일 쇼크 다음에 물가가 왜 20%를 칩니까? 당연한 거죠. 석유를 수입하지 않습니까? 근데 달러 때문에 달러가 하락해가지고 석유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소비자 물가 대부분 다 석유값이 폭등해서 물가가 뛰는 거거든요. 그때 갑자기 석유값이 이렇게 확 뛰니까요, 물가도 동반해서 이렇게 확 치는 거예요. 그 당시 미국 물가가요, 20%였어요. 20%. 못 사는 거죠. 20% 물가를 갖고 어떻게 삽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5% 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데 20%라니까요. 살인적인 물가죠. 그러니까 이 닉슨 쇼크가 이루는 이 오일 쇼크가요, 미국 자국민마저도 엄청나게 힘들어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국가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 경제가 살인적인 물가, 20% 넘는 물가를 치솟을 때요, 이것을 막겠다고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볼 포커, 미 연준 의장 볼 포커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미국을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아주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원흉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무슨 정책 취했는지 아십니까? 초고금리 정책 취했습니다.
이때 그 금리를요, 20% 줬습니다. 20%. 20% 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요? 여러분 또 금리를 또 아셔야 되는데요. 뭘 의미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야, 이거 안 좋다. 저거를 주세요, 저거를. 금리. 아니, 저거, 그 칠판을 주세요, 칠판을.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해서 빼오시면 됩니다. 자, 요건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물가가, 이 당시 물가를 잡는다고 해, 이 사람이요, 초고금리 정책, 20%의 금리를 줍니다, 20%. 요거 잘 나오는 거 있습니다. 20%. 이게 뭘 뜻하냐? 미국의 제조업을 붕괴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조업이 붕괴된 나라는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뭐, 그리스, 얘네가 다 왜 못 일어납니까? 제조업이 없습니다. 제조업이 없는 나라는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때, 얘네들이 금리를 20% 올리면서요, 미국의 제조업을 완전히 붕괴시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 치면요, 지금 현재 물가가 이렇게 있는데, 20%를 치면,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요, 제가. 물건을 만드는데 이 시기를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기업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자본을 갖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십니까?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이걸 만들어요. 이거 팔아가지고 얼마나 안 뺐어요? 여러분, 20% 남기 힘듭니다. 제조업이 물건 팔아가지고 20% 이윤 남기가 쉬운가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금리가 20%라는 것은 이자를 20%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조업이 살아나겠습니까? 못 살아나죠. 못 살아나죠.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또 하나는 이 금리가 20%라는 것은 은행에 내가 이자 적금을 예금을 하면요, 이자를 20%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으로요, 전 세계 나라들이 다 이것을 은행을 적금을 하러 오는 거예요. 예금을 하러 오는 거예요. 미국도 뭐 아시아도 뭐 유럽도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그 유명한 게 여러분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지금 엔화가 너무나 이렇게 낮아요.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놔도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이나 이런 그 나라 금리를 높여주는 데다가 엔화 돈을 빼가지고요, 그런 데 갖다가 놓는 거예요. 그것을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돈을 빼가지고요, 이쪽에다 예금을 하는 겁니다. 예금하는데 원화로 예금합니까? 아니죠. 달러로 바꿔가지고 예금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를 많이 사람들이 사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 환율이 올라갑니다. 미국 가치가 올라갑니다. 아까 미국 가치가 올라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자국의 돈이 올라가면 뭐가 올라간다고 했습니까? 그 자국에 만들어낸 생산하는 그 제품의 단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수출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가 높음으로 인해, 이 금리가 높음으로 인해 가지고요, 열심히 벌면 이자 내는데 바빠요. 그리고 수출도 이 물건값이 너무 비싸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사요. 제조업은요, 양쪽에 샌드위치 마크로 해가지고 완전히 박살납니다. 이때 미국 제조업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주위에 메이드 인 US 있습니까? 메이드 인 USA 없습니다. 제조업이 박살났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제조업이 박살나면요, 절대로 그 나라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닉슨 쇼크, 오일 쇼크를 인해서 제조업이 박살나면서요, 금융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금융업. 근데 금융업으로 돌아서면요, 그냥 리워더에게 나자부적수 하면서 그냥 던지. 뱀의 아가리 그냥 들어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금융업. 그런 위치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이 미연준, 이 볼커라는 사람이 뭘 한 겁니까? 제조업을 붕괴시켜서요, 미국을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네, 근본 사업을 넘어뜨렸습니다. 또 쓸 때 또 올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 그, 뉴올더가요, 이 미국의 제조업을 넘어뜨린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일본 제조업도 넘어뜨립니다. 일본 제조업도. 자, 환율이, 그, 미국의 그 가치가 높아서 수출이 안 된다는 것은요, 반대로 뭐가 많다는 겁니까? 수입이 많다는 겁니다. 반대로. 근데 이게 제로섬 게임인데요. 누군가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돈을 잃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수입을 하면 누군가가 수출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누가 제일 수출을 많이 했겠습니까? 일본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때 미국의 넘어짐으로 미국의 제조업 붕괴로 인해 가지고요, 가장 큰 덕을 본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자, 이제 뉴올더가요, 일본도 무너뜨립니다. 1985년도인가요? 그때 프라자라는 그 호텔에서 모여서요, 일본에게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야, 너희들 그 일본 그 엔화를 값어치를 올려, 물건값을 올려, 라고 얘기합니다. 물건을 보면. 그래서 어쩔 수 힘이 없잖아, 일본이.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생각 안 합니다. 다 의도된 짜고 치는 고소에 생각하는데요. 이때 일본이 그 엔화를 올리면서요, 그러면서 좀 위험해집니다, 국가가. 수출도 안 되고, 그러면서 뭐 금리 정책도 그렇고 위험해집니다. 이것을 뭘로 해산하냐면요, 뭘로 푸냐면요, 대공 토목공사로 돈을 막 풀어가지고요,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결과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이때 나오는 겁니다. 프라자기 때문에. 실상 그러니까 제조업도 무너뜨린 거다라고 우리가 좀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일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버티고 있는 이유는요, 제조업이 그나마 강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엄청난 거죠. 제조업 없었으면요, 그냥 바로 그리스 꼴 납니다. 바로 납니다. 어쨌든 프라자 이후에 일본이 박살납니다. 일본 못 태어납니다. 일본 못 태어납니다. 자, 이처럼 미국과 일본의 붕괴를 시작한 뉴월드 오더는요,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두 번 다시 더는 존재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을 꾸밉니다. 그 일을 꾸밉니다, 실제로. 그 일을 하면서 누가 나타나면요, 광명의 천사처럼 앨런 그리스폰,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 별명이 뭔지 압니까? 경제 대통령입니다. 경제 대통령.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장기 집권했거든요. 19년 동안 그 미연준 의장이 됐거든요. 그러면서요, 미국을 황금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골디락스 시대라고 하는데요. 뭐 어떤 시대냐면, 물가도 안정되고, 경제도 성장하는, 쉽게 말해서 수출도 잘 되고, 물가도 안정적인 그런 황금기를요, 이 사람이 19년 동안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경제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두 번 다시 미국이 살 수 없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든 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주 XX입니다. XX. 하도 욕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좀 그러네. 자, 무슨 소린지. 아니, 김전사, 물가도 안정시키고, 그리고 수출도 잘 되게 하면, 야, 그게 좋은 거지, 왜 경제를 망가뜨린다고 그래? 야, 너 이상하다. 너무 비판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설명 들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자, 당시요 물가 안정을 이뤄내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뤄낸 줄 아십니까? 이 그린스펀이 이 정책을 펼 때요, 누가 일어나냐면요, 잠자던 용이 깨어납니다. 중국이 깨어납니다. 중국이 무슨 정책을 핍니까?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저가의 공산품들을 쏟아냅니다. 옷, 한 장에 1,000원, 800원, 이렇게 납품을 하는 겁니다. 주여. 네. 그러니까요, 이 미국 같은 경우는요, 특별한 물가 안정 정책이 필요 없어요. 너무나 싸게 들어오니까요, 그냥 싸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앨런 그리스폰이 정책을 잘해가지고 물가가 안정된 게 아니고요, 중국발 디플레이션 때문에, 중국발 값싼 상품이 그냥 마음껏 들어와가지고 너무나 그냥 쉽게 나라가 평안했던 겁니다. 절대로 그 친구가 정책을 잘 써서 그런 게 아닙니다. 또 하나,
경제성장을 왜 이뤄냈냐? 경제성을 왜 이뤘냐? 답은 저금리 정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요. 이 앨런 그리스펀이요. 그냥 저금리를 팍팍 쳐줍니다. 자,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자라는 게 없다면요. 여러분 제로금리가 이자가 없는 겁니다. 이자가 없다면요. 저는 여러분 천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겠죠? 이자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천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억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듭시다. 예를 듭시다.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한 100조, 한 10조를 빌렸어요. 제가 10조를. 이 사업 하다가 제가 망할 것 같습니다. 이제 부도가 날 것 같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제로금리예요. 돈 빌려도 이자를 안 내는. 그러면 저는 은행 가가지고요. 또 10조를 또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해가지고요. 물론 빚이지만 어떤 이자가 없으니까 빚이라는 개념 그냥 빌려서 살아납니다. 또 제가 하다 보니까 또 어려워요. 근데 보니까 또 은행이 또 제로금리예요. 또 빌립니다. 돈을 10조. 저는 계속 빚이지만 어쨌든 연매에 갈 수 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자가 없으면요. 빚이라는 개념이 없고요. 빚이라는 개념이 없으면요. 여러분의 신용도가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신용의 변동이 없다는 것은요. 내가 계속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내 신용의 변동이 없어요. 계속 돈 끌어다가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억만장자 될 수 있는 겁니다. 빚죠. 이자가 없다고. 왜 사람들이 돈을 빌리다가 막히면 파산합니까? 왜 이 금융권 사금융권 합니까? 1금융권에서 신용이 나쁘다고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융권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보니까 당신 신용 나쁜데 사채 쓰는 겁니다. 즉 신용만 없으면 신용만 괜찮으면 돈은 얼마든지 내가 끌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신용이 뭐에 관련돼 있어요? 내가 이자를 제때 지급하냐 지급하지 못하냐에 따라가지고 내 신용도가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제로금리다, 이자가 없다, 신용이 계속 클린. 즉, 너 돈 계속 빌릴 수 있어. 이겁니다. 이게 경제성장의 비밀입니다. 자, 미국 기업에서요, 경제를 합니다.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위험해요. 위험한데? 야, 부담할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요, 앨런 그리스펀이요, 금리를 팍 쳐줍니다. 야, 돈 빌려. 괜찮아. 내가 봐줄게. 돈 빌려. 그러면 딱 보고요. 처음에 그냥 사람들이요.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한번 앨런 그리스펀이 한번 도와주면요. 사랑합니다.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또 합니다. 그런데 또 위기가 닥치잖아요. 근데 위기 닥치는데 나 부도날 줄 알았는데 앨런 그리스펀이 나오더니 또 저금리를 그래. 또 빌려. 해줍니다. 무슨 심리가 생깁니까? 리스크가 없다는 마음이 듭니다. 야, 이거 안 망하는구나. 앨런 그리스펀이 우리 도와주는구나. 그러면서요, 기업들이 더 무엇에 투자합니까? 하이 리스크가 있는 것에 투자합니다. 하이 리스크. 막 부도날 수 있는, 조금만 잘못하면 부도날 수 있는 그런 데 진출을 막 합니다. 그 유명한 게 뭡니까? 실리콘밸리 IT. 그래서 IT 버블이 터집니다. 어느 순간 쭉 하다 보니까요, 계속 저금리를 하다 보니까요, 위기 때마다 저금리를 한다는 것은 뭐와 동의하냐면요, 빚이 계속 쌓인다는 것과 동의합니다. 그 기업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어려울 때마다 돈 빌린 거예요. 그리고 살아났는데 그 빚을 갚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빚 갚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빚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근데 무너질만 하면 그리스폰이 도와주고 무너질만 하면 도와주고 그러니까 빚이 이만큼 쌓이는데요. 내 배는 똥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또 도와주겠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앨런 그리스폰이요. 저금리를 안 쳐줍니다. 이자가 올라갑니다. 그 많은 빚이 한꺼번에 폭탄 맞아 들어옵니다. 이게 IT 버블입니다. 그리고 이 IT 버블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여러분 나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정정제 좀 풀어. 자, 저금리를 할 때마다요. 그 정부에서 저금리를 유지할 때마다 어떤 것이 상승하냐면 부동산 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은행에 저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금해봤자 제로금리예요, 제로금리. 그리고 우리는 물가 상승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금리는 제로금리, 초저금리면요, 은행이 예금 하나만 한 거예요. 여러분 돈 맡기고 싶어요? 창조경제 은행에 내가 100만원 있어요, 창조경제가. 은행에 맡겼더니 이자를 하나도 안 준대요. 근데 물가 상승률은 5%예요. 그러면 5%만큼 내가 맡긴 돈이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맡기고 싶겠어요? 안 맡기죠. 누가 골빈 사람이 은행에 돈을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돈은 가지고 있지, 뭐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을 투자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앨런 그린스펀이 유지했던 이 초저금리 정책은요, 무엇을 촉발시켰냐면요, 부동산 버블을 촉발시킨 거예요. 부동산 값의 상승을 촉발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실제는 부자가 아니에요, 나는. 실제는 부자가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저금리 정책이 해가지고 오르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냥, 야, 나 지금 뭐 잘 못 살아도 뭐 그래도 부동산 있는데 저거 팔면 되지 뭐. 이런 의식들이 팽배했었던 거예요.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누구예요? 조지 부시 대통령인 거예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요, 어떤 정책을 폈냐면요, 오너십 소사이어티 정책을 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인데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가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 그게 바로 오너십 소사이어티 정책입니다. 이게요, 부동산 상승과 맞물려 가지고요, 사람들로 하여금요, 심리적인 안정을 줬습니다. 야, 정부에서 가뜩이나 지금 뭐 집값 괜찮은데, 야, 정부에서 1인당 집 살 수 있게 해준대.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 청소하기 때문에 청소하시는 분을 제가 지금 낮춰서 보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청소하시는 분이 사회에서 이 돈을 버는 게 좀 적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드는 건데요. 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박탈감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박탈감이. 근데 이것을요,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오너십 소사이어티 정책을 쓰면서요, 그들에게 집을 주는 정책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요, 야, 나도 집이 생기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프라이드가 좀 높아지는 것 같고,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나온 겁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요, 대출해줄 때요, 그 노숙자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직업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자산도 없고요, 이런 사람한테요, 100% 다 그들 명의, 주민번호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게 대출해준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입니다. 가능합니까? 이게 미국 정책이었다니까요. 서브프라임 정책이었다니까요. 실제로 나와 있어요, 빈곤층이. 그리고는요, 3년 후부터 상환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숙자가 집을 샀잖아요. 대출을 받아서, 100% 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거은요, 3년 동안 이자를 안 냈대요. 그러니까 3년 동안요, 철저하게 삶아지는 거예요. 왜 개구리 삶을 때 있잖아요. 집어넣고 물 끓이면 어느 정도 완전히 뜨거워서 죽을 때까지, 발라당 뒤집어질 때까지 계속 죽잖아요. 그런 거예요. 당장 이자라는 부담에 눈을 싹 가려서요, 그냥 3년 동안 열심히 그냥 소비하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그냥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하는 거예요.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시장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의도적으로 미국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지, 이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진짜 좋은 겁니까? 자, 또 하나. 이 DTI 70% 인정이라고 했는데요. 방금 제가 이 빈민층에게 전액 대출해 주는 거는요, 그 사람들은 뭐 어쨌든 망하게 그냥 한 거고요. 또 하나,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조금만 저소득층 사람들을요, 망하게 했던 정책이 바로 또 이겁니다. 뭐냐면 DTI의 70%를 인정해 줬습니다. DTI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에 비례해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걸 DTI라고 합니다. 근데 100만 원을 내가 벌어요. 100만 원. 소득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소득은 100만 원인데 70만 원을 대출해 주는 거예요. 집사람. 그럼 그 사람이 70%를 빚지고 사는 건데요. 살아나겠습니까?
못 사는 겁니다. 70% 대출받고 어떻게 살겠어요? 도저히 이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깡통주택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붕괴하는 전략이요. 미국 붕괴하는 전략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붕괴할 겁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득이 있던 사람들도 다 그냥 깡그리 망가지도록, 네. 이것을 그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탈적 대출이다. 경제학 용어입니다. 약탈적 대출이다. 약탈하기 위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다. 얘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서브프라임이 미국만 망가뜨렸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서브프라임이요, 전 세계를 다 망가뜨립니다. 이것 때문에 유럽이 무너집니다. 이것 때문에 유럽이 무너집니다. 자, 먼저 서브프라임을 제가 얘기를 하고 유럽이 왜 망가졌는지 제가 또 잠깐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무너졌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MBS 모기지 증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할게요. 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뭐냐면, 다시 설명합시다. 거기 다시 설명합시다. 빈민층이 있어요. 그리고 한수가 빈민층이에요, 한수가 은행으로부터 1억을 빌립니다. 한수가. 1억을 빌려서 1억짜리 집을 삽니다. 그러면, 한수고, 제가 은행입니다. 제가 한수한테, 제가 뭐, 회복은행이라고 합시다, 회복은행. 제가 한수한테 1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한수는 이 1억을 갖고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한수로부터 1억 원을 되돌려받을 권리가 제가 갖게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저는 나중에 한수가요, 돈을 내서 갚으면, 그래서 퉁치면, 이 한수가 빚을 상환하면 더 이상 채무관계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회복은행이요, 아주 나쁜 짓을 합니다. 제가 한수로부터 받게 될 이 1억 원에 대한 권리를요, 다른 은행이 팔아버립니다. 이자로. 그리고 그 은행은요, 또 다른 은행이 이자를 갖고 팔아버립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람한테만 대출을 해줬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10,000명에게 제가 대출을 해줬어요. 10,000명에게. 그럼 이 10,000명에게 받을 그 권리를요, 제가 다 갖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데 팔아버려요. 근데 이때 또 무슨 일을 하냐면, 여러 개의 은행이 어떤 그 단합이나 뭐 이런 걸 어쨌든 통해가지고요. 자, 회복은행도 한수한테 빌려주고, 또 뭐 창조은행은 또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이렇게 빌려주고 받게 될 권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권리들을요, 한 바구니에 다 집어넣습니다. 한 바구니. A라는 은행이 받을 권리, B라는 은행이 받을 권리, C라는 은행이 받을 권리, 이런 모든 은행이 받을 권리를요, 다 모아가지고요, 한 바켓 안에 집어넣습니다. 섞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요, 무량채권도 있을 수 있고, 뭐, 아까 지금 신용불량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채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권리들이 한 대다 뒤섞이는 겁니다. 이거를 CDO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MBS 모기지 증권, 내가 받을 권리를 증권으로 다시 다른 사람이 파는 거, 이거를 MBS라고 하는데요. 이 CDO는 뭐냐면, MBS들이 다 뭉쳐있는 것을 CDO라고 합니다. 이렇게 뭉친 다음에는요, 이것을요, 굉장히 조그맣게 쪼갭니다. 너무 작게 쪼갭니다. 여기는 지금 엄청난 돈이 권리들이 묶여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막 쪼갭니다. 이 쪼갠 거를 갖고요, 팝니다. 전 세계에 팝니다. 미국에도 팔고요, 아시아에도 팔고요, 한국에도 팔고요, 싱가포르 팔고요, 유럽 팔고요, 막 다 팝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두메사골의 박양순 할머니한테도 팝니다. 실제 팔았습니다. 그래서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요, 다큐멘터리 제가 본 건데요, 그 할머니가 막 웁니다. 내 피 같은 돈 2천만 원이나 했습니다. 이것은 은행에서 보내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터지고요.
터지고 나서요. 도대체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권리를 막 섞어가지고 막 쪼갰더니 뭐 도대체 예를 들어서 유럽의 맨하탄 은행이 샀다고 칩시다. 늘 맨하탄 은행은 없어요. 어쨌든 샀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산 권리가 누구한테 가서 돈을 받아야 되냐면 우리나라 구매 사건의 박영순 할머니한테 돈을 받아야 돼요. 모르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 너무나 많이 섞어버리겠죠. 이걸 이게 판매가 되겠습니까? 이걸 파생 상품이라고 합니다. 금연에서 나온 파생 상품. 이게 판매가 되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이 사람 쓰레기. 이거를 믿을 수 있게 누가 잊혀줍니까? 무디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무디스 피치. 뭐 이 안에 이걸 갖고 뭐 펀드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겠죠. 증권이니까. 여러 가지. 저는 이 다는 모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어떤 기발한 방법으로 팔아먹을지는 모릅니다. 그죠? 근데 아마 여러 가지 했겠죠. 무디스 피치 그리고 S&P 미국의 3대 신용 평가사들이요. 이거 괜찮다. 우량채권이다 하면서 팍팍팍 A를 부여해줬어요. 이거 믿고 사는 겁니다. 자, 가서 얘기합니다. 미국은행이요. 영국은행 가서요. 이걸 판매합니다. 야, 이거 모기지 증권인데 이거 되게 좋단다. 야, 뭘 믿고 사냐? 아씨, 야, 무디스가 이거 좋다고 했잖아. 얘기 때렸잖아. 너 무디스 못 믿냐? 하면서요. 이걸 이빨로 그냥 팔아버린 겁니다. 근데요, 과연 이래서 팔렸을까요? 과연 무디스가 얘네가 빵빵 때려가지고 이 신용 때문에 샀을까요? 여기 나오는 하버드대도 있고요, 뭐 경제 전공하는 엄청난 애들이 막 많았을 텐데 샀을까요? 의도적으로 샀단 말이에요. 왜? 전 세계를 망가뜨리려고요. 의도적으로 판매하고 의도적으로 사주고요, 의도적으로 붕괴낸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자, 유럽 왜 망가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제조업이 없습니다. 얘는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요. 주로 관광 산업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건설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2008년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전까지요. 2008년 전까지요. 유럽의 경제 위기가 들어본 적 있는 분? 없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 풍부한 유동자산들이요. 2008년 터지기 전에 있던 이 풍부한 유동자산들이요. 다 이쪽에 투자가 됐던 겁니다. 그리스 뭐 호텔 짓는데, 이탈리아 뭐 하는데, 그리스 섬 짓는데, 스페인 섬 짓는데 이런데 풍부한 유동성 자금들이 막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유럽은요. 무역 적자는 이 마이너스였고요. 자본 수지는 플러스였어요. 그래서 유럽 경제가 괜찮았던 겁니다. 그런데 2008년에 터지면서요. 이 돈들이요. 자기 나라를 방어한다는 그 목적으로요. 다 들어갔습니다. 다 회수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유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요. 늘 무역 수지는 적자입니다.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수입만 늘 해야 됩니다. 근데 자본 수지마저 적자로 돌아갑니다. 쌍둥이 적자기로. 그러니까 유럽 위기가 촉발됩니다. 2008년. 짜고치고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의도적으로 붕괴시키기 위해서, 세계 경제를 의도적으로 붕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스키입니다. 이거 좀 치워주세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합시다. 자, 서브프라임의 결과입니다. 결과. 어떤 결과가 있었냐? 유로존이 붕괴가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유로존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유로존이 아까 살아나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로존이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환율이 고정환율에서 변동환율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바뀌어도 문제입니다. 왜냐? 이미 제조업이 없어요. 수출할 게 없어요. 바뀌어도 문제입니다. 이미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유로는 죽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죽습니다. 또 하나, 서브프라임 결과가요, 브릭스가 곤두박질 칩니다. 러시아, 브라질, 인도, 중국, 지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인가요? 까지 들어와가지고 5개인데요. 어쨌든 이런 브릭스가요, 곤두박질 칩니다. 이 곤두박질 치면요,
특히 중국, 우리의 대수출국입니다. 우리 중국이 죽으면요, 우리도 죽습니다. 지금 중국이 경착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이렇게 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환율 문제도 있지만. 네, 브릭스 죽습니다. 한국 경제 거의 지금 망할 조짐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거의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은 거의 망입니다. 지금 진짜 악착같이 버티는 겁니다. 아마 뉴월드 오더가 버티게 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달러 붕괴 임박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서브프라임의 최종 정착지가 무엇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달러 붕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이번에 이걸 막기 위해서 버닝키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3차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달러 붕괴하기 때문입니다. 달러를 완전히 말살시키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달러가 뭐에 같이 연동되어 있습니까? 금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금에. 근데 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는 엄청나게 많이 발행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무제한 양적 완화인데요. 무제한입니다. 마음껏 풀겠답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3차 양적 완화를 하기 전에도 1온스에 2센트 같이 안 되는데 지금은 거의 제로인 겁니다. 제로. 지금 시점. 제로.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달러가 붕괴되면요. 어디가 붕괴됩니까? 미국이 붕괴합니다. 미국이 붕괴하면, 달러가 붕괴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 경제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곧 세계 경제가 무너질 그 초를 다투는 시기까지 와 있습니다. 못 살아납니다. 여러분, 유럽이 살기 위해서 지금 누가 애쓰고 있습니까? 독일이 애쓰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요, 야, 유럽의 위기는 독일이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뉴스에 뭐 나옵니까? 독일 저성장. 독일도 저성장이 들어갑니다. 저성장이 뭡니까? 이거로 수출 안 된, 그 말입니다. 독일이 저성장이 들어갑니다. 더 이상 독일이 유럽을요, 막아줄 힘이 없습니다. 너무 힘을 다 뺐어요. 유럽 끝납니다. 달러 끝납니다. 우리나라 끝납니다. 세계 경제 그냥 끝납니다. 즉, 로마 카톨릭의 꼭두각시인 미 연준이 그 달러라는 것을 이용해서 전 세계를 어떻게 붕괴하려고 했는지 그 시나리오를, 총체적인 시나리오를 여러분, 죄송합니다. 세계 최초로 들으셨습니다. 세계 최초로. 정말 세계 최초로 들으신 겁니다. 자, 마무리 발언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계 경제 붕괴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물리적인 방법이 있고요. 종교적인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특히 무서운 방법은요, 이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왜냐? 이 경제적인 방법은요, 내가 언제 그 사람에게 지배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계 경제 붕괴가 일어나는 그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두 눈 똑바로 뜨시고 바라보시라는 그 뜻, 그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경제 붕괴 진행사를 이야기한 겁니다. 알아야 싸울 거 아닙니까? 알아야 면장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세계 경제 붕괴가 이렇게 목전에 와 있는데 여전히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돈 벌려고 눈이 시뻘개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1등 되려고 막 내 아들 하버드 보내려고 야, 이 자식아 공부 좀 해. 상화 공부 좀 해. 안 그러죠? 할렐루야.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아들이 서울대에 지금 합격했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했어. 서울대에 합격했어도요, 세계 경제가 붕괴되면요, 그 사람은 거지 됩니다. 내 아들이 서울대를 졸업하고요, 삼성전자에 취직을 했어요. 월급 막 600만 원씩 받아요. 그래도 세계 경제가 붕괴하면요, 그 사람 거지 됩니다. 자,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바라볼 것은요, 정말 예수뿐이 없는 겁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어요. 구조적으로 못 살아난다니까요. 설명 이해되시죠? 구조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환율 바꿔야 돼요. 못 바꿔요. 금 생산해야 돼요. 금 어디 있어요, 금. 지금 미국 포트나스에 금이 있어요? 하나도 없구만. 다 팔아먹고. 답이 없어요. 세계 경제는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런 날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시대를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되는 만몬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경제를 아는 것만큼 여러분 시대를 옳게 분별하는 툴이 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복교회가 경제 문제는 경제야 라고 하는 겁니다. 빌 클린턴이 얘기했죠. 문제는 경제야. 아닙니다. 회복교회가 얘기합니다. 문제는 경제야. 한국교회야. 문제는 경제야. 경제를 알아야지 지금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걸 알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입니다. 똑같은 얘기고요. 자, 요거 마무리 발언 요걸로 하겠습니다. 이 달러가 붕괴된다. 어느 정도의 미중유의 파괴력일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대재앙일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붕괴되는 것도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달러가 붕괴된다면, 그렇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거지됩니다. 적어도 이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거지됩니다. 달러가 붕괴된다면. 어느 정도의 미중유고로 한국 경제를 덮일지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저는 거지됩니다. 저 자산이 여러분 한 200만 원이 안 됩니다. 통장에 지금. 그것도 이번에 그 급여 주고요. 그 교회 월세 내고요. 그러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지됩니다. 적어도. 그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순범 형제도 만만치 않을걸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 모든 재앙을 잘 피할 수 있는, 그리고 지혜롭게 주 앞에 쓸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더욱더 답은 하나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릴까지 싸워서 죄를 끊어내고,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분 안에 콕 하고 안기는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의 모든 희망과 그런 것 소망들을 다 끊어내고 오직 예수,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다. 살아도 죽어도 오직 예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다 라는 마음을 가슴에 확 새기고요,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회복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이 형제 분계 진행사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미중의 거대한 힘을 우리의 목전에 두고 있는지 하나님 깨달아 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달러가 붕괴되면 거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살 소망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더욱더 이 길이 힘들지만, 이 좁은 길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예수님만 붙잡고 하나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감사합니다.